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찍어드리는 아마 마지막 개념 정리 영상이 되겠네요. 중학교 3학년 2단원 기권과 날씨 개념 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원 이름이 기권과 날씨예요. 기권과 날씨. 기권은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공기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지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공기가 둘러싸고 있죠. 너무 넓게 그린 것 같긴 한데, 자, 지구 반지름이 약 6,400km 정도로 잡는데 이 공기층의 대기층의 기권의 높이는 약 1,000km 정도로 잡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권의 구조에 대해 먼저 배웠습니다. 기권은 크게 네 개의 층으로 나타내진다.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기권의 층. 온도 변화다. 자, 온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하는 구간이 있고 상승하는 구간이 있다. 자, 뭐 온도 변화는 높이에 따른 얘기죠. 자,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자, 가로축을 온도로, 세로축을 높이로 봤을 때 처음에 온도가 산으로 갈수록 추워지죠. 자, 추워집니다. 그러다가 상승하는 구간이 생겨요. 다시 추워지다가 상승하는 이런 식으로 4개가 반복되게 됩니다. 이때 각 층을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마지막까지 넷. 자, 첫 번째 층이 대류권, 두 번째 층이 성층권, 세 번째 층이 중간권, 마지막이 열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었습니다. 자, 지상 0km로부터 대륙권은 약 11km까지, 성층권은 약 50km까지, 중간권은 약 80km까지, 열권은 1000km까지 높이를 잡습니다. 제가 구간별 특징이 있겠죠. 다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낮은 온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높은 온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공기는 아래로 오고 싶어하고 높은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바다에 가장 가까운 층이죠. 따라서 수증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두 개에 합쳐져서 다양한 기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층권에는 요 높이 약 20에서 30km 정도 사이에 요런 층이 하나 있다. 이 친구가 누구냐? 오존층이다.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성층권은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된다. 근데 이 성층권의 오존층 영향을 벗어난 이제 50km는 다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층이 바로 중간권이다. 중간권 또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대기도 희박하고 수증기도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열권 마지막으로는 이때부터는 점점 태양의 직접 영향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다. 여기에는 뭐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정도 정리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좀 주의 깊게 보실 만한 부분은 이 온도 변화의 이유입니다. 대륙권이 낮아지는 이유는 지표가 태양빛을 흡수한 복사 에너지를 내뿜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는 따뜻하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표는 따뜻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멀어져 가는 대륙권에서는 점점 추워지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모든 층이 온도가 쭉 내려가야 되는데 두 번 그걸 어기는 현상, 성층권에서 올라가고 열권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존층과 그 태양의 직접 영향이라는 특이한 현상 때문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공간이 좁기는 한데 한번 이어서 적어볼게요. 자, 이 기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역할.
일교차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도를 유지시켜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구가 대기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온실 효과다. 태양에서 에너지를 원래라면 땅만 흡수하고 땅이 바로 내뱉는 그런 좀 직선적인 에너지 구조 전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대기가 있음으로써 대기도 흡수되고 대기에서 다시 지표로 흡수되고 지표에서 내뿜은 걸 다시 대기가 먹어주고 먹은 걸 다시 지표로 주기도 하고 또 일부는 빠져나가고, 이런 식의 대기의 역할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온도가 낮았다면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대기로 인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숨쉬는 역할 외에도 온도 유지와 일교차를 감소시켜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지구는 복사평형 상태다. 태양빛을 계속 받고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흡수한 에너지는 언젠가 다시 내뱉게 됩니다. 그거를 복사 에너지 방출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때 중요한 점은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만약에 이 균형이 깨져서 흡수한 에너지가 많아진다면 온도는 상승할 것이고, 방출한 에너지가 많아진다면 온도는 하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지구가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이 대표적인 예가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는 태양이 강해져서의 효과라기에는 이 온실 효과가 강해져서입니다. 온실 효과에 나타나는 기체가 온실기체죠.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지만 그 외에도 수증기도 그리고 메테인도 대표적인 온실기체다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효과 실험은 컵 같은 걸로 조금 했죠. 하나는 컵을 열어놓고 하나는 컵을 뚜껑만 닫아놨을 뿐인데, 온도는 복사평형에서의 온도는 오른쪽이 더 높게 유지된다입니다. 이 그림에 하나만 써보면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 일부는 한 30 정도는 반사가 되고 70이 들어오는데, 걔네가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까지만 나오는 건 얼마다? 70이 나오게 된다. 그래야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실효과가 증가됨으로써 지구온난화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정도까지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중단원이고요. 자,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우리 기권과 날씨 중에 이제 기권의 기본적인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연관 깊은 날씨에 대해 좀 얘기를 한 겁니다. 날씨 중에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친구가 바로 구름이죠. 구름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 겁니다. 자, 구름의 본질은 무엇이냐? 작은 물방울과 얼음 덩어리들입니다. 이 영하의 온도면 얼음으로 존재할 것이고 영상이면 물방울로 존재하겠죠. 이 구성은 뭐와 같냐? 안개와 구성이 같습니다. 지표면에 생기면 안개, 위에 생기면 구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조금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유 없이 물방울이나 얼음이 되지 않는다. 수증기가 응결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 요런 그래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이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수증기량,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적었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온도가 상승할수록 요 지점, 같은 수증기량을 가진 요런 점을 한 3개 찍어보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있을 때, 자, 이 곡선의 이름을 먼저 적어보면 포화 수증기량이다.
이 포화 수증기량이 의미하는 바는 공기 1kg에 최대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꽉 찼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가 온도가 뭐 30도라고 했으면 3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요만큼 수증기가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증기가 현재 여기랑 요 지점이라면 얘네들은 아직 수증기를 더 먹을 수 있다. 이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했고, 여기 가득 찬 이 지점을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수증기를 공급해서 포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포화가 될 수 있다. 무엇이 변하면 자, 온도가 변할 경우입니다. 만약에 뭐 20도 지점에 딱 여기서 만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공기는 20도 직전까지는 불포화 상태여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20도에 도달하는 순간 포화 상태가 일어납니다. 자, 포화 상태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분 증발과 응결량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물 입자들은 원래 이렇게 증발을 하지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입자도 응결할 수가 있다. 하지만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적은 상태에서는 증발하는 입자가 응결하는 입자보다 많다. 따라서 물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수증기 양이 좀 늘어나서 증발하는 양과 응결하는 양이 같아진다면 더 이상 수증기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더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20도 온도씨에서는 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물은 증발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응결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얘기예요. 응결. 그래서 내가 붓고 싶은 뭔가가 생기는 순간 물방울로 변해버립니다. 수증기가. 이 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슬이라고 맺히는 거죠. 자, 이 공기는 온도가 20도가 됐을 때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뭐라고 부르냐? 뭐 여기가 A 공기라고 했을 때 A 공기의 이슬점은 20도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증기량이 다른 B를 보겠습니다. 두 개는 수증기량만 다르고 온도는 같아요. 근데 B는 언제 이슬이 맺히냐? 현재 불포하다가 뭐 요 지점 20도보다 낮은 뭐 10도라고 할까요? 10도씨에서 이슬이 포화 상태. 자, 이슬점이란 말은 어디에 도달하는 상태?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응결이 일어나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A와 B의 차이점은 수증기량만 차이가 났어요. 온도는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슬점이 다릅니다. 이슬점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 수증기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습도를 계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대 습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식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전체 가득 찰 수 있는 최대량이 포화 수증기량이기 때문에 얘를 분모로 놓고 그 중에 현재 실제로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를 분자로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로 바뀌겠죠. 예를 들면 뭐 30도씨 공기다. 그럼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우리 교과서에 26.5g/k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현재 수증기량이 뭐 한 5g/kg이 있다. 계산이 좀 힘드네요. 그러면 26.5분의 5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 조금 덜 나올 것 같습니다. 10몇 퍼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수증기량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 자,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로 기온으로 알아내시면 됩니다. 현재 수증기량은 이슬점을 이용해서 알아내시면 됩니다. 얘네 관계만 한 번 더 얘기하고 갈게요. 자, 상대 습도의 높아지는 요인, 현재 수증기량이 커질 경우 또는 이슬점이 높은 경우는 상대 습도가 높다. 자, 그런데 포화 수증기량이 낮거나 기온이 낮으면 상대 습도가 높다라는 걸 이 식에서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결량 계산하는 거 한 번만 해보죠. 네, 임의로 선생님이 지정하겠습니다. 요 지점에 5kg 공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수증기량은 20g/kg. 이때 온도는 30도. 자, 20도에서의 최대 포화 수증기량이 14g/kg이라고 하면 어떻게 응결량을 알 수가 있냐? 다시 좀 천천히 써볼게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 공기가 있어. 공기 C가 있다. 얘는 공기의 양은 5kg이고 현재 기온은 30도.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20g/kg입니다. 얘가 온도가 낮아져서 20도 지점까지 왔다. 그때 응결량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20 빼기 14 하면 6g/kg 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5kg 공기가 있으니까 30g 만큼이 응결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써보면 왼쪽에 좀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자, 수증기량 그램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구해라? g/kg으로 되어 있는 수증기량에 공기의 양 kg을 곱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처음 30도씨에서 가지고 있던 수증기량은 20g/kg에 5kg 있었으니까 수증기는 100g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얘가 20도씨로 오려면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14g/kg이고 공기가 5kg 있으니까 70g밖에 못 먹는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를 내뱉어야 된다? 30g을 내뱉어야 된다라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같은 방법이니까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들 그리고 상대 습도가 누구의 영향을 어떤 방향으로 받는가, 얘가 비례하는 건지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정도 잘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상대라는 말이 붙는 이유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얘는 전체 중에 얼마나 차지하냐, 요만큼 중에 요만큼 차지한 애랑 요만큼 중에 요만큼 차지한 애랑, 자, 실제 수증기 양은 얘가 더 많아요. 근데 전체 양에 비해서 비율을 따지면 얘는 거의 가득 채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얘가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 수증기량 말고 포화 수증기량까지 고려한 비율로서의 상대 습도는 채워진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채워진 비율이 높으면 상대 습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습도와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구름의 생성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구름은 결국, 자, 천천히 쓸게요. 천천히 적어볼까요? 자, 응결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응결이 일어나려면 기온이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져서 생기는 경우 뒤에서 봤을 때 꼭 뒤에서 봤을 때가 아니어도 안개, 즉 복사 냉각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걸 만나면 김이 서리게 되죠.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것처럼 얘는 구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가 옆에 복사 냉각은 열 교환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구름은 공기 중에서 이유 없이 열 교환이 일어날 일이 딱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는 가장 자주 일어나는 확실한 방법이 압력의 변화입니다.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 낮아지면 기온이 낮아지더라. 자,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이냐? 단열 팽창이었습니다.
외부와 열 교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압력이 낮아지면 기온이 낮아지더라. 자, 일단 적고 설명을 할게요. 압력이 낮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상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라고 말하냐? 구름은 언제 생기냐?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할 때 생긴다. 뭐 첫 번째 교과서에 있는 경우는 지표면이 가열되었을 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겠죠. 두 번째 뭐 공기가 모여들 때 이거는 저기압이란 얘기죠. 저기압에서 구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산을 오를 때 우리가 강원도 속초 강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산을 만났을 때 산에 그러니까 뭐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밀도차로 인한 대류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이게 뭐였어요? 전선이었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기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너무 건조한 공기는 웬만치 상승해서는 그 구름이 안 생기겠지만 모든 공기는 사실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요 정도 구름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제 우리나라의 날씨를 설명하는 내용만 하면 끝날 것 같네요. 가운데 우리나라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시작하죠. 사실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자, 우리나라 주변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공기 덩어리들이 있다. 공기 덩어리들을 뭐라고 부르냐? 기단이라고 부른다. 왼쪽 위가 시베리아 기단. 얘는 대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조하고, 고위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갑다. 자, 오른쪽 위가 오호츠크해 기단. 여기는 해양이기 때문에 습하고 고위도이기 때문에 차갑다. 자, 왼쪽 아래가 양쯔강 기단. 여기도 대륙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건조하고 저위도이기 때문에 따뜻하다. 마지막 오른쪽 아래가 북태평양 기단. 해양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저위도이기 때문에 따뜻하다.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 아래 기단의 세력이 커지는 경우. 자, 세력이 커진다라는 말은 기압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고기압.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이것만 좀 보고 갈까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기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바다와 산이 있고 낮에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다. 그러면 산이 따뜻하고 바다가 차갑다. 왜냐하면 비열이 물이 높으니까 온도가 잘 안 올라서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차가운 애들은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애들은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따뜻한 애들은 밀도가 낮고 차가운 애들은 밀도가 높고, 그래서 얘는 기압이 강해집니다. 기압이 높고 고기압, 기압이 낮고 저기압.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 지표면에서는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기압이 다니는 헥토파스칼이죠. 보통 평균이 1013 헥토파스칼이니까 1020 헥토파스칼, 여기가 1010 헥토파스칼이 있으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지도에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죠. 자, 지도의 한쪽에 여기에 고기압이 있고 여기에 저기압이 있으면 바람 어디서 불 것이다. 이렇게 불 것이다. 이 계절이 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얘는 건조하고 차가운 겨울이구나.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커진 상태구나.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가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딱 이 사각형 4개만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 있고요. 색깔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자, 이걸 보고 여러분이 계절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이게 다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의 계절은 언제냐? 오른쪽 위입니다. 여름이라는 얘기다. 왜? 오른쪽 아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고, 따라서 고온의 다습한 한여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쉽죠. 왼쪽 아래도 자, 바람이 어디서 불고 있고 이렇게 불고 있고, 여기는 온도가 낮고 건조한 겨울이구나. 이 정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좀 독특한 둘이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 되겠죠. 자, 한랭전선이 아래로 가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는, 지금 남쪽의 따뜻한 기단과 북쪽의 차가운 기단이 만났죠. 여기는 지금 날씨가 다 흐려 있는 상태다. 이 상태가 초여름, 장마철입니다. 자, 왼쪽 위의 날씨는 여기서 차가운 공기가 있고 여기 따뜻한 공기가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있어서, 자, 우리나라 편서풍에 의해 공기가 이쪽으로 가는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전선을 한랭전선이라고 했습니다. 한랭전선은 기울기가 가파르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쪽에 소나기가 내리게 된다. 저군형 구름을 만들게 된다. 자, 여기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 위를 싹 올라타면서 지속적인 비를 내리게 된다. 이거는 층온형 구름을 만든다. 이 부분에는 맑은 날씨가 나타나는 이 계절, 봄과 가을입니다. 봄과 가을엔 자, 요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동성 저기압에 의해서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소나기가 내렸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날씨 순서입니다.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소나기가 팍 내리고 그 뒤로 쾌청한 시원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일기도만 여러분이 보실 줄 알면 이거보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개념 정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여러 번 돌려보시고, 내용이 좀 외울 게 많아서 설명이 빠르긴 했는데 나눠드린 형성평가를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개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